65번 화폐의 중립성이 성립하면 발생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먼저 화폐의 중립성은 통화량의 변동이 실질 변수에 아무런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성질을 의미합니다. 즉, 통화량의 변동이 물가만 통화량 증가율과 같은 비율로 증가시키고 실질 국민소득, 실질 임금, 실질 이자율 같은 실질 변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성질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옆에 화폐 수량설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M은 통화량, V는 화폐 유통속도, 그리고 P는 물가고요. 스몰 y는 실질 국민소득이 되겠습니다. 보통 실질 국민소득은 통화량 M과 무관하게 결정이 되니까 고정되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화폐 유통속도 역시 거래 관행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일정하다고 보면 통화량의 변동이 물가의 변동에만 영향을 미치는 화폐의 중립성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고전적 이분성입니다. 이것은 고전학파의 사고를 알 수 있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경제에서 실질 변수는 실질 변수들만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정되고, 이 과정에 명목 변수는 관여하지 않는 현상을 고전적 이분법이라고 합니다. 즉, 실물 변수, 이것은 실질 변수죠. 실물 변수가 실물 부문의 균형을 결정하고, 화폐 변수, 이것은 명목 변수죠. 화폐 변수가 화폐 부문의 균형을 결정하는 성질을 고전적 이분법이라고 합니다. 보기 1번에서 장기적으로는 고전적 이분법을 적용할 수 없다. 화폐의 중립성을 보시면 통화량의 변동이 실질 변수에는 영향을 못 미치고 명목 변수인 물가만 변화를 시킨다는 것을 확인을 했죠. 이것은 고전적 이분법에서 이야기하는 실질 변수는 실질 변수들만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명목 변수인 통화량이 실질 변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명목 변수인 물가에만 영향을 준다는 성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1번은 틀린 보기고요. 2번, 통화정책은 장기적으로 실업률에 영향을 줄 수 없다. 실업률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 변수죠. 그래서 명목 변수인 통화량을 통한 정책은 장기적으로 실질 변수에 영향을 줄 수가 없다는 것을 잘 서술하고 있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3번, 통화정책은 장기적으로 실질 경제성장률을 제고할 수 있다. 실질 경제성장률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 국민소득의 성장률을 의미하죠. 이것은 실질 변수가 되는데, 명목 변수인 통화량의 변동에 의한 통화정책은 실질 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죠. 4번, 통화정책으로는 물가지수를 관리할 수 없다. 물가지수는 명목 변수인 물가에 대한 지표를 의미하죠. 그래서 이 식에서 보시면 실질 생산량을 변동시킬 수는 없지만 물가를 변동시켜서 물가와 실질 국민소득이자 실질 생산량을 곱한 명목 생산량을 변동시킬 수 있죠. 물가지수는 명목 변수죠. 그래서 통화정책으로 물가지수를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5번, 중앙은행은 국채 매입을 통해 공개시장 매입 정책이죠. 이렇게 되면 시중의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화폐시장에서 통화량 공급이 증가하니까 명목이자율이 하락하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는 실질이자율을 낮출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65번 문제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66번, 화폐 수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제에서 화폐 수요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화폐를 수요하는 동기에는 케인즈가 이야기한 대로 거래적 화폐 수요, 예비적 화폐 수요, 투기적 화폐 수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간단하게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실질 잔고에 대한 수요라고 나와 있는데, 화폐 수요가 MD라고 할 때 그것을 물가로 나눠준 것이 바로 실질 화폐 수요가 될 것이고, 이것을 우리는 실질 잔고에 대한 수요라고 부릅니다. 옆에 함수를 보시면 실질 국내 총생산과 명목이자율의 함수 형태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식을 보시면 KY-HR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Y에 붙은 K는 화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을 의미하고요. R에 붙은 H는 화폐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을 이야기합니다. 둘 다 양수인 개수가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부호 마이너스를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화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곱해져 있는 이 KY 부분을 보면 이것은 경제 주체의 소득, 실질 국내 총생산이 증가할 경우에는 지출이 K를 곱한 만큼 증가하게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화폐를 지불수단으로 쓰기 때문에 소득이 증가할수록 지출이 늘어나니까 화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케인즈의 거래적 화폐 수요나 예비적 화폐 수요를 나타내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HR 이 부분인데요. 여기서 이 이자율, 명목 이자율은 화폐를 보유함에 따른 기회비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화폐를 보유함에 따른 기회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따라서 화폐 수요는 감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케인즈가 이야기한 화폐 수요의 투기적 동기로도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실질 잔고에 대한 수요 형태로 알아봤는데 이것을 명목 잔고에 대한 수요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양변에 물가 P를 곱해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화폐에 대한 수요가 실질 잔고에 대한 수요뿐만 아니라 물가 P에도 의존하도록 식을 변형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는 화폐 수요에 관한 설명이고요. 화폐 공급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오른쪽에도 역시 화폐 공급도 실질 잔고에 대한 공급과 명목 잔고에 대한 공급의 형태로 표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질 잔고에 대한 공급을 보면 물가분의 통화 공급량이 되겠고요. 이 통화 공급량은 중앙은행이 결정을 해서 거기에 통화 승수가 곱해진 통화량이 되겠습니다. 보통은 이 아래 M1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63번 문제에서도 설명을 한 부분인데 M1은 현금과 결제성 예금, 이 결제성 예금은 요구불 예금, 수시 입출식 저축성 예금과 같이 거의 현금과 비슷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들을 포함하는 통화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목잔고에 대한 공급으로 바꾸기 위해서 역시 물가 P를 곱해서 이렇게 표시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화폐시장에서는 실질잔고에 대한 수요와 실질잔고에 대한 공급이 일치할 때 또는 명목잔고에 대한 수요와 명목잔고에 대한 공급이 일치할 때 균형이 달성되게 되겠습니다. 보기를 하나씩 보면 1번 이자율이 상승하면 현금통화 수요량이 감소한다. 이자율은 화폐 보유의 기회비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자율이 상승하면 화폐 수요식을 봤을 때 현금 통화에 대한 수요량이 감소하게 되겠죠. 그래서 1번은 맞는 보기고요. 2번 물가가 상승하면 거래적 동기의 현금 통화 수요는 감소한다. 이것은 명목잔고에 대한 수요로 살펴보면 되겠죠. 물가가 상승하면 실질 잔고에 대한 수요는 불변일지라도 명목잔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죠. 이것은 케인즈의 거래적 동기의 화폐 수요와 관련 있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현금 통화 수요가 감소한다고 해서 잘못 서술되어 있죠. 3번 요구불 예금 수요가 증가하면 M1 수요는 감소한다. 요구불 예금 수요라는 것은 M1에서 결제성 예금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것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M1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겠죠. 4번 실질 국내 총생산이 증가하면 그러면 실질 잔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M1 수요는 당연히 증가하겠죠. 5번 신용카드 보급 기술이 발전하면 현금 통화 수요가 증가한다. 신용카드 보급 기술이 발전하면 사람들이 화폐를 수중에 보유하기보다는 은행 계좌에 넣어놓고 현금은 줄이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결제성 예금은 증가할 수 있겠지만 현금은 감소하게 되겠죠. 그래서 현금 통화 수요가 증가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66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67번 소비자 물가지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문제는 물가지수 중에 대표적인 소비자 물가지수에 관해서 묻고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보기들을 보면 GDP 디플레이터도 나와 있고 생계비 측정 왜곡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론적 내용을 살펴보고 문제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가라고 하는 것은 한 국민 경제에서 생산되고 소비되는 여러 상품들의 평균적인 가격 수준을 의미합니다. 그 물가의 변동을 지표로 나타낸 것이 물가지수가 되겠습니다. 물가지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라스파이레스 물가지수고요. 두 번째는 파쉐 물가지수가 되겠습니다. 그 전에 이 바스켓이라는 개념을 설명을 하면, 바스켓이라고 하는 것은 측정하고자 하는 물가를 대표하는 품목의 구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인 라스파이레스 물가지수를 보면 얘는 기준 시점의 바스켓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식을 보시면 이 P0와 P1은 기준 시점의 물가를 의미하고요. P1은 비교 시점의 물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Q0는 기준 시점의 바스켓을 의미하고, 아래 파쉐 물가지수에서 Q1은 비교 시점의 바스켓을 의미합니다. 이 P와 Q는 벡터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측정하고자 하는 물가를 대표하는 품목으로 구성된 벡터가 Q가 되겠고요. 그 품목들의 가격 벡터가 P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스파이레스 물가지수는 기준 시점의 바스켓 Q0를 가중치로 해서 기준 시점 대비 비교 시점의 물가를 상대적 수치로 나타낸 지수가 되겠습니다. 라스파이레스 물가지수의 대표적인 사례가 소비자 물가지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CPI라고 하는데요. 라스파이레스 물가지수로 도출된 이 CPI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체 효과를 미반영한다는 것입니다. 물가가 변동했을 때 소비자들은 상대가격이 하락하는 재화의 소비를 증가시킵니다. 그런데 이 라스파이레스 물가지수는 각 품목의 비중을 기준 시점의 바스켓인 Q0로 고정시키기 때문에 물가지수가 과다하게 나오게 돼서 생계비를 과대평가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상품을 미반영한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준 시점 대비 비교 시점에서는 신상품이 나오게 되고, 이 경우 소비자 선택의 폭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동일한 비용을 들여도 더 큰 효용을 누리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라스파이레스 물가지수에서는 기준 시점의 바스켓으로 고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반영이 되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품질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같은 재화라고 하더라도 품질이 개선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효과도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파쉐 물가지수입니다. 이것은 라스파이레스 물가지수가 기준 시점의 바스켓을 사용했다면 얘는 비교 시점의 바스켓을 사용한다는 차이가 있겠습니다. 이것의 대표적인 사례가 GDP 디플레이터가 되겠고요. GDP 디플레이터는 실질 GDP분의 명목 GDP로 계산할 수가 있죠. 옆에다가 100을 곱해서 지수화를 해준 것이 GDP 디플레이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라스파이레스 물가지수와 달리 바스켓이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매년 측정 시점이 비교 시점이 되니까 매년 지출 패턴에 따라서 달라지는 지수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라스파이레스 물가지수의 대표적인 소비자 물가지수의 문제점들을 나열을 했는데, 이 파쉐 물가지수도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래프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제 생계비 지수의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동일한 효용을 주는 기준 시점과 비교 시점에 바스켓을 사용한 물가지수가 되는데, 즉 기준 시점과 비교 시점에 같은 효용을 누리는 데 들어가는 금액이 증가했느냐 감소했느냐에 따라서 실제 생계비가 증가했느냐 감소했느냐를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제 생계비 지수와 비교했을 때 라스파이레스 물가지수는 생계비를 과대평가하는 특징이 있고, 파쉐 물가지수는 생계비를 과소평가하는 특징이 있다는 것을 그래프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라스파이레스 물가지수를 살펴볼 텐데, 얘는 기준 시점의 바스켓을 사용하죠. 우리가 기준 시점을 0 그리고 비교 시점을 1이라고 할 때 얘들은 가격 벡터고 얘들은 수량 벡터라고 그랬죠. 그래서 라스파이레스 지수의 정의를 앞에서 설명한 대로 그대로 가져왔고요. 이 오른쪽은 실제 생계비 지수를 나타내는 것인데,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최초의 기준 시점에서 이 소비자는 P0라는 가격 벡터 하에서 Q0라는 소비점을 소비하고 있었고 I0라는 효용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X의 상대가격이 하락해서 P0의 가격 벡터가 P1의 가격 벡터로 완만하게 기울기가 변했다고 하겠습니다. 이 경우 라스파이레스 물가지수에서 분자에 해당하는 부분을 찾아보면 여기는 P1이라는 가격 벡터에
Q0라는 수량 벡터, 즉 기준 시점의 바스켓을 사용하고 있죠. 그러면 P1의 가격 벡터의 기울기를 가지면서 Q0를 관통하는 이 예산선이 바로 라스파이러스 물가지수의 분자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생계비 지수는 동일한 효용을 주는 기준 시점과 비교 시점의 바스켓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최초에 이 소비자는 I0라는 효용을 얻고 있었기 때문에 가격 벡터가 P0에서 P1으로 변화했을 때 동일한 효용을 얻는 소비점을 찾으면 Q-가 됩니다. 즉, 이 예산선도 이 위에 Q0를 관통하는 예산선과 마찬가지의 기울기를 갖고 있는 예산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P1의 가격 벡터가 이 무차별 곡선과 접하는 Q-점을 지나는 이 예산선이 바로 실제 생계비 지수에서 분자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라스파이러스 물가지수와 비교를 해보면 지금 분모는 동일한 상태에서 분자가 라스파이러스 물가지수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예산선 P1이라는 가격 벡터의 두 가지를 비교해보면 Q-를 지나는 예산선보다 Q0를 지나는 예산선이 원점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어서 더 큰 금액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스파이러스 물가지수가 실제 생계비 지수보다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이고, 따라서 라스파이러스 물가지수는 생계비를 과대평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직관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최초에 P0라는 가격 벡터에서 Q0라는 수량 벡터를 소비하고 있었을 때 비교 시점이 돼서 X제 상대 가격이 하락하는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면 소비자들은 상대 가격이 하락한 X제 소비량을 더 늘리고 Y제 소비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소비를 변화시키게 되는데, 라스파이러스 물가지수는 그 변화 없이 기존의 소비점인 Q0를 소비하는 걸로 계산이 되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싸진 Y제화를 그대로 소비하는 거로 지수가 계산되기 때문에 실제 생계비보다는 과대하게 산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파쉐 물가지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라스파이러스 물가지수에서 분석한 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비교 시점의 바스켓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파쉐 물가지수를 보면 가중치가 비교 시점의 바스켓으로 되어 있죠. 파쉐 물가지수도 이 식을 옆에 그래프에서 살펴보면 분모는 가격 벡터 P0와 수량 벡터 Q1의 곱이죠. 그것은 이 점이 되겠고요. 이것은 지금 이 P0라는 가격 벡터가 Q1을 관통하는 이 예산선이 되겠고요. 그 다음 분자는 P1 가격 벡터의 Q1 수량 벡터니까 이것은 이 완만한 이 예산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생계비 지수는 분자는 동일한데 분모가 다르죠. 기준 시점과 비교 시점에 동일한 효용을 주는 바스켓을 구해야 되니까 분자는 동일하게 이 점이 되겠고요. 분모가 달라지는데 분모는 이 점을 지나는 무차별 곡선과 동일한 효용을 주는 P0 가격 벡터 하에서의 소비점이 되는데 그것은 Q-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Q-가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면 분자는 동일한데 분모가 파쉐 물가지수가 더 크죠. 왜냐하면 Q1을 관통하는 P0 가격 벡터가 Q-를 관통하는 P0 가격 벡터보다 더 원점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수식과 그래프로 봤을 때 파쉐 물가지수가 생계비를 과소평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비교 시점에서 P1이라는 가격 벡터에서 Q1이라는 수량 벡터를 소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기준 시점으로 돌아갔을 때, 즉 P0라는 가격 벡터를 봤을 때는 기울기가 가파른 거로 봐서 X제 상대 가격이 더 높았죠. 그런데 파쉐 물가지수는 비교 시점의 바스켓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기준 시점의 X제 상대 가격이 높았던 시절에는 실제 이 Q1 벡터가 나타내고 있는 X의 수량만큼을 소비하지 못하고 Q-처럼 X의 소비량이 상대적으로 작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X의 상대 가격이 낮아져서 Q1이라는 벡터로 X의 소비량을 늘렸을 것인데, 그런데 파쉐 물가지수는 기준 시점의 생계비를 X의 상대 가격이 높았던 가격 벡터로 X의 상대 가격이 낮아진 비교 시점의 바스켓을 사용하는 것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실제 이 소비자의 기준 시점의 소득이 증가한 것처럼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생계비를 과소평가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차별 곡선으로 한번 살펴보면 지금 이 파시알 물가지수에서 분모가 가진 생계비에 대해서 이 소비자가 갖는 효용은 P0라는 가격 벡터가 Q1이라는 소비점을 지나는데 실제 최적화된 효용은 이 I0라는 효용을 주는 무차별 곡선보다 더 바깥쪽에서 P0라는 가격 벡터에서 만나게 되겠죠. 그래서 분모가 크게 계산이 되고요. 반면에 아까 라스파이레스 물가지수에서는 분자 부분인데 P1이라는 가격 벡터 하에서 Q0라는 소비 벡터를 소비하는 이것은 아까 이 예산선이었죠. 실제 이 예산선을 이 소비자가 직면해 있다면 무차별 곡선 역시 I0보다는 더 큰 효용을 주는 이런 점에서 소비를 하겠죠. 즉 분자가 더 큰 소비자의 생계비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생계비 지수보다 과대하게 생계비가 평가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각 물가지수가 갖고 있는 생계비 평가의 문제점을 살펴봤으니까 이제 보기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1번, 기준연도에서 항상 100이다. 소비자 물가지수니까 일단 라스파이레스 물가지수 살펴봐야겠죠. 기준연도에서 소비자 물가지수를 계산을 하면 여기서 분모는 원래 기준연도고 분자가 비교연도인데 여기를 이제 기준연도로 바꿔야 되겠죠. 그러면 P1이 아니라 P0가 들어가겠죠. 그렇게 되면 분자 분모가 같아지니까 1이 되고 지수화를 하면 100을 곱해서 100이 나오겠죠. 2번, 대체효과를 고려하지 못해 생계비 측정을 왜곡할 수 있다. 라스파이레스 물가지수의 문제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3번, 가격 변화 없이 품질이 개선될 경우 생계비 측정을 왜곡할 수 있다. 이것도 역시 문제점 중에 하나였죠. 4번, GDP 디플레이터보다 소비자들의 생계비를 더 왜곡한다. GDP 디플레이터는 파시알 물가지수였죠. 우리가 그래프로 자세하게 살펴봤지만 소비자 물가지수는 생계비를 과대평가하는 문제가 있었고 GDP 디플레이터는 생계비를 과소평가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기 4번은 소비자 물가지수와 GDP 디플레이터 모두 소비자의 생계비를 왜곡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왜곡한다고 보는 것은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5번, 소비자가 구매하는 대표적인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생계비용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이게 소비자 물가지수의 정의가 되겠죠? 맞는 보기고요. 따라서 67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8번,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의 관계는 이렇게 반비례 관계에 있고요. 그리고 자연실업률이 3%이다. 보기를 고려하여 중앙은행이 0%의 인플레이션율을 유지하는 준칙적 통화정책을 사용했을 때의 실업률과 최적 인플레이션율로 통제했을 때의 실업률은 이것은 재량적 통화정책을 사용했을 때의 실업률을 묻고 있는 설문이 되겠습니다. 단 U부터 파이 익스펙테이션까지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요. 보기를 한번 보면 중앙은행은 물가를 완전하게 통제할 수 있다. 민간은 합리적인 기대를 하며 중앙은행이 결정한 인플레이션율로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결정한다. 중앙은행이 물가를 완전하게 통제할 수 있고 이것은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율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고 민간은 중앙은행이 결정한 인플레이션율에 대해서 자신들의 기대를 합리적으로 형성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어진 기대 인플레이션에서 중앙은행의 최적 인플레이션율은 1%이다. 이것은 설문에서 니은을 풀 때 사용해야 되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억부터 계산해 보겠습니다. 준칙적 통화정책을 사용했을 때인데 중앙은행이 0% 인플레이션을 유지한다고 했으니까 이것을 민간은 합리적인 기대를 통해서 중앙은행이 유지하는 0% 인플레이션율로 기대 인플레이션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0%가 되고요. 이것은 이 필립스 곡선식에서 파이와 파이 익스펙테이션이 같아지니까 결국 실업률은 자연 실업률 3%와 같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산하면 이렇게 되고요. 니은은 재량적 통화정책인데 최적 인플레이션율로 통제를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인데 중앙은행이 민간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주어졌다고 했을 때 최적 인플레이션율이 1%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1%로 최적 인플레이션을 유지하려고 할 때 민간은 역시 합리적 기대를 하니까 중앙은행이 결정한 이 최적 인플레이션율 1%와 기대 인플레이션을 동일하게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1%가 되고, 이것도 역시 이 필립스 곡선식에서 파이와 파이 익스펙테이션이 같아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실업률은 자연 실업률과 같은 3%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기업과 니은 모두 실업률이 3%가 돼서 답은 5번이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서 묻지는 않았지만 기업과 니은을 비교를 해보면 실업률 수준은 결국 3%로 동일하게 되지만 물가 상승률을 한번 보면 0%의 인플레이션율을 유지하는 준칙적 통화정책에서는 0%로 유지가 되겠죠. 그런데 재량적 통화정책에서는 1%로 유지가 됩니다. 이 이야기는 중앙은행의 목적 함수가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을 낮추는 것이라고 했을 때 실업률은 동일하지만 준칙적 통화정책이 재량적 통화정책보다 인플레이션율이 더 낮죠. 그렇기 때문에 준칙이 재량보다 더 우월한 전략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